예, 오늘은 단연 이 이슈일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주무부처장관 김윤덕 장관이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야당의 꽤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일단 팔을 걷어붙이고 닥치고 공급해보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습니다. 소요 기간도 길어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죠. 제 옆에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나온 8.13 부동산 대책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볼 텐데요. 과천 경마정에 염창공원 얹었다. 일단 세부지 공급 대책 어디다 주택 질 건지 내놨고 기존에 발표됐던 착공도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리 많이 보던 거죠. 저는 좀 기존 공급 대책이 우리가 뭐 곰탕 끓인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곰탕 좀 시간을 걸려서 쭉 끓이는 곰탕이요? 아니죠. 곰탕이 한 번 끓이면 맛있는데 한 번 끓이고 또 끓여서 재탕, 삼탕이 되면 사실 먹기 싫잖아요. 그 곰탕의 의미. 이번에 공급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던 내용들 어디에 몇만 호, 신규 택지 몇만 호, 기존에 하던 거 몇만 호, 분양 몇만 호, 비아파트 몇만 호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삼탕 재탕이다. 사실 뭐 우리는 이제 곰탕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신선한 뭐 새로운 스테이크가 아니면 돈가스라도 먹고 싶은데 기존에 보던 방식의 공급 대책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신선함은 좀 떨어졌다. 신선함이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신규 택지가 또 발굴이 됐는데 서울에서는 염창공원 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한번 만나봤어요. 염창공원. 네. 나오기만 하면 인기는 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할 것 같은데. 한강변이더라고요, 바로. 한강변이죠. 역세권의 한강변인데 문제는 1,000호밖에 안 됩니다. 1,000세대. 그러게요. 1,000세대는 사실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물량이 턱없이 부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 2029년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4년 걸리거든요. 공사하는데. 그러면 아마 완공이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2033년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면 분양은 2029년에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2033년이니까 시차 7, 8년 남았네요. 7, 8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다려줄지가 의문이고 물량이 너무 작다. 아쉽죠.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염창공원이고 단 1,000호. 뭐 곰탕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누구 코에 붙이냐라는 표현도 쓰셔서요.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새 부지들 올 초에 발표했던 게 바로 저 태릉 CC하고 과천 경마장인데 그리고 오늘 염창공원 추가됐고 그러니까 김인만 소장의 말씀은 저게 다 되더라도 실제 빨리빨리 되더라도 2030년 정도 되니까 당장 체감도 어렵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까? 당장은 급하죠. 당장 숨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 저녁에 요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기다렸던 아버지가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공급 대책은 저는 해야 됩니다. 미래 10년 후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좀 비판적으로 이 대책을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정부 입지 얘기하면 그래도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과천 경마장이나 태릉 골프장 등을 빨리 착공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래도 좀 의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9년까지라도 한다면? 의미는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닥치고 공급을 하는 건데 사실 여러 번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29년 윤석열 정부 때 1기 신도시 2025년에 선도지구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이었네요. 뒤집어 봤더니. 선도지구 착공됐나요? 진행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29년이 임기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정한 거고 저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2029년이 아니라 2028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사실은 좀 첫 삽 지켜봅시다. 도는 게 진짜 어려운 거니까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경마장 부지는 더 어렵죠. 아직도 그 이전하는 부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아마 염창공원은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빈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여기가 아까 5만 제곱미터의 염창공원이었고요.
아까 제가 하나하나 언급했던 색깔이 다른 뭐 염창공원 얘기했고 태릉 6,800 그리고 과천경마장 한 10,000세대 정도. 근데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게 저 용산인데 일단 이번에 용산은 빠졌어요. 서울시와 협의가 뭐 안 된다고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부동산 측면만 봤을 때는 저렇게 지금 뭐 일부 SNS에서 그러면 저 국립중앙박물관 만약에 저 아파트 지면 저렇게 남산 경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일단 차차고서라도 네. 만약에 정부가 공급을 팔을 걷어붙이려고 했으면 반발이 많았어도 용산도 이번에 추진했어야 된다 않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그린벨트, 서리풀 지구, 뭐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뭐 세곡, 내곡, 방이동 이런 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예. 이번에 용산 가족공원에 임대를 짓겠다고 하니까 근저 화환이 들어왔다고요. 주민들이 개발 화면에 반대하겠다는 나오네요. 예. 의미로 보이시죠? 예. 주민들도 반대하고 지금 아마 설문조사해 보게 되면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겁니다. 왜? 저 자리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는데 예. 주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공공재인 공원 부지가 사라진다. 서울숲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서울숲이 원래 공공 임대 아파트 지을 땅이었어요. 근데 이명박 서울 시절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서울숲 부지에 공공 임대 아파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 물론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좋겠으나 그렇죠. 지금의 성수의 가치나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서울숲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가족공원이나 공원은 내버려 두고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있잖아요. 예. 한 17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예. 5개 다 하면 뭐 광명시흥은 빼더라도 늦게 수도권 시작했으니까. 지방에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네네. 빨리 추진하는 게 17만 5천 원이고 이번 대책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올해 18,000호, 내년에 27,000호를 분양하겠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왜? 올해 18,000호, 내년에 27,000호를 분양한다라고 하면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분양해도 되지 않나?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포장을 잘해서 분양가를 저렴하고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올려서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공급을 중시하는 김인만 소장조차도 그래도 용산공원은 후대 세대와 환경을 위해서 그럼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게 맞다, 옳다. 네. 다른 걸 개발하는 게 옳다. 이해가 됐어요. 3대 포인트 2개, 염창공원, 용산공원 짚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1, 2번은 공급 대책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대출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짧게 드리면 내년부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은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김만 소장께에게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저 비아파트 4억 대출권 관련해서 오늘 청년들 반응을 저희가 취재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랑 빌라를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매매를 안 하는 건데 사실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차 문제도 있고 그 거주지에서 내가 계속 거주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만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름은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래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 그래도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기조에서 예. 청년을 위해서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기조는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어허. 박수를 칠만 합니다. 예. 아쉬운 점은 비아파트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까지도 좀 확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절반은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보완 대책은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인터뷰 보게 되면 뭐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서울 도심에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정비 사업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소규모 정비 사업, 신속 통합 구역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서울의 정비 사업 구역의 빌라를 더 촉진시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정비 사업 구역의 빌라들은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청년들 현장 반응 들어봤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 비꼬는 거겠지만 펫버스에서 신분 상승 시켜준다는 얘기도 있고 번역하면 빌라나 살아라 나 이런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 뭐 돈 버는 차로서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김만 소장 보셨을 때는 이게 굳이 비아파트에 묶을 필요는 없고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아파트는 또 다른 대출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아파트까지 쭉 대출을 풀어줬는 게 좀 더 전향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한다면 그 선택권은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게 맞다. 빌라를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주택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예. 청년들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비아파트라고 한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걱정을 합니다만 예. 청년들이 사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애 최초 39세 이상 이하 청년들한테는 이런 문을 좀 열어주는 것도 공정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핵심 3가지를 전문가 김민만 소장님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의 논쟁점이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더 잘하라는 보완해서 대통령 말씀 잘하라는 취지죠. 그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이게 정책들 간의 충돌의 지점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야 집값이 내려가는데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지만 아까 김현정 의원이 말한 이 잠김 효과 이게 경제학에서 락인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살 사람이 대출이 안 돼서 사질 못하면 결국 시장은 얼어붙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새벽부터 주담대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들의 대출 총액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받기 쉽지 않아요. 오전 6시 사람들이 줄 서고 있다는 겁니다. 10분 만에 마감돼서 일부 누리꾼들 접수 시작 10분 전 정보 미리 입력해야 한다. 초단위 시계 보고 정각의 버튼 눌러라. 주담대 오픈런 하러 연찬했다. 집 사는 것보다 대출 받는 게 더 어렵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정혁주 변호사님. 아니 대출 받기가 이렇게 오픈런 줄 서야 돼요? 글쎄요, 저희 집사람이 이럴 줄 알고 우리 집사람 똑똑해요. 알죠. 제가 다 알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어요. 서울대 법대 차석이 괜히 차석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선웅 저 대변인도 맞벌이라는 거잖아요. 맞벌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맞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 사모님 명의예요? 네, 그건 또 몰랐네. 그 우리 아버지 알면 안 되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속보 자막 넣어요. 속보 자막. 예컨대 예. 그 남편이나 와이프가 지방 발령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금 폭탄 맞으란 이야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대출 받으려고 저렇게 광클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런데 저런 이 상황이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규제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외국인들. 어떻게 우리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정부가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 김정철 변호사라고 있어요. 지난번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그 김정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문자를 받았대요. 집주인한테 문자를 받았대요. 뭐라고 받았냐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득이 만기가 되면 실입주해야 되겠습니다. 아 거기도 새 살고 있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세금 폭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편없는 정책 내놓은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김정철 변호사 그 딸이 어린 딸이 있나 봐요. 지금 초등학교 막 들어갔대요. 그 집이 바로 초등학교 앞에 있대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 들어보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파트를 젊은 분들이 초품아라고 불러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굳이 거기 살 필요가 없고 김정철 변호사는 거기 살아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애 때문에라도 그런데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을 왜 정부가 하는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나고 SK하이닉스의 그 최태원 회장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민들은 진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좀 숨이라도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책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셨고 또 마침 돌직구에는 김현정 의원이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한 김현정 의원님께서 많이 좀 보완해 주시고
또 법사위에는 돌직구에 또 곽규택 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부작용 힘드시겠지만 많이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그래도. 그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 나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 네. 실거주에 대한 개념 정립 얘기도 했고요.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주거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은 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오신 고종환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 똘똘한 한 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규제 정책, 그러니까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거주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자산 가치도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예. 이 똘똘한 한 채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의 그 주거의 트렌드의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심권에,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심권에 입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뭐 교육이나 교통이나 이런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가 됩니다. 네. 가격이. 예. 그러니까 수요의 차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탄생한 게 사실은 똘똘한 한 채도 규제, 다주택 규제의 부산물이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대통령께서 발언 중에 사는 곳과 사는 것 뭐 이런 얘기합니다.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들인다, 뭐 구매한다 이게 아니고 네. 거주하는 곳이다. 그렇죠. 이제 예. 구인철 부총리께서도 앞에 토론할 때 그런 걸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래서 주택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히 사는 곳이죠.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대출에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집값의 대개 40%는 대출을 받아요. 지금도 LTV가 이제 40%잖아요. 네. 규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보다도 집값이 안 오른다면 이거야말로 낭패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쩌면 저는 현명한 선택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거다. 네. 결국은 이자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건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진 게 똘똘한 한 채의 탄생 배경이고 여기다가 다시 다주택자까지 구제를 하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가 탄생했다라고 근데 이게 볼 수 똘똘한 한 채 갖고 싶은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속성일 욕망, 텐데. 주거 예. 욕망이고 자산의 욕망이죠. 근데 그걸 뭐 다투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똘똘한 한 그렇게- 채는 갖고 있어도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이분법이죠. 예. 주택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 기능이 있고 집 한 채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게 75%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가 자기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네. 그리고 또 집 한 채를 잘 가져야 우리나라는 주택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일석삼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 이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요,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뭐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바람직하냐.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급기야는
시가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 전세 대출이 시가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건 알겠는데요. 규제 완화를 좀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출 규제 강화를 더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 대출 규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제 이번 부동산 대토론을 열게 된 배경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늘 기준 76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셋값도 같이 올랐고요. 76조는 1년에 52주니까 1년 5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신압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점점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에 멀어지게 되면 외곽 지역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수도권 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매 전세 가격 상승이 월세로 전환율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세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핵심 키워드가 일단 세제, 주택 공급, 그리고 금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실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 대토론에 있기 전 14일부터 사전에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한 6천여 건 모였는데요. 여기 절반 이상이 대출 관련이에요. 실수요자들의 20, 30대 대출 관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폭등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풀어놨던 전세 대출이 전세값만이 아니라 과도한 공적 보증으로 인해서 매매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전세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건 맞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란이 이제 투기를 키우는 거품을 키우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무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게 기존적으로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살다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내가 자가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런 주거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전세 대출 제한을 엄격하게 하되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무주택자들 그리고 신혼 부부들이거든요. 이들한테는 핀셋으로 오히려 전세 대출을 좀 더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핀셋 정책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토론회에는 뭐 고종환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네,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아니, 그 전해 말씀을 드릴 하세요. 네네. 마이크 전해 드릴 테니까 네, 네.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괜찮아요. 계신데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뵙는 네, 것 같고요. 예, 우선 그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뭐 어떤 순차적으로 하는데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KBS 경제소 진행하는 동의는 안 최부신이라고 되던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네, 면전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쓴소리 쏟아냈는데 어느 대책을 봐도 민간 임대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고종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공급 부족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는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많습니다. 우선 그런데 우리나라만에 있는 이제 전세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앞서 이제 이인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집 마련하는 사다리,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세 대출을 받으면 사실은
그 우리 주거비 부담 면에서는 월세가 가장 주거 부담이 높은 걸로 나타나요. 네. 네, 그리고 전세, 그다음에 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전세 대출을 조이게 되면 월세로 월세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는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세와 매매와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게 주안점이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죠. 금리와 집값은 반대로 움직인다든지 유동성이 많아서 또 집값이 움직인다든지. 근데 지금 집값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가 먼저 올라요.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원리가 부동산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전세가 무섭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급 외에 부족 외에 달리 설명이 어려워요.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공사비 뭐 이런 걸 설명하기가 정책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전세가 오르면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세와 매매는 당연히 따라 올라요.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3종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오늘 발언 내용의 그 중점은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전세를 잡으려고 하면 예. 오직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 오늘 세 개의 영역이었잖아요. 공급 문제, 세금 문제, 금융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규제의 역설이라고 그래서 일시적인 안정만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이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보았지 않냐.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은 필요하고 네. 공급 정책이 확실해야 말하자면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런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3배 언급을 또 하기도 했는데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항이 있더라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 국민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은 대통령의 근저당 문제가 오늘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저는 내내 기다렸는데요. 뭐 안 궁금해서 그러셨던 걸까요? 근데 대토론회 홈페이지에는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자분들이 좀 적고 이 전문가분들, 이제 유튜버분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충분히 홍보할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논란을 낳고 있어서 해명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건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과연 일반인도 이렇게 사금융, 셀프 금융을 통해서 강남 매도인의 금융을 통해서 집값의 60%까지 17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이건 자금 출처에서 당장 안 됩니다. 안 돼요?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예. 아니 거기에 지금 집값의 60%는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현재 기준 분당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7억 7천만 원, 물론 이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선도지구였기 때문에 특수성이 좀 있어요. 이날 계약하고 10월 이전에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새 집을 못 받을 수 있는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매수자의 편의를 제공해서 어쨌든 뭐 석 달 정도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17억 7천만 원 지금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상한이 7.5%입니다. 예. 이걸 가장 낮은 연 4.6%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월 5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석 달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10월까지 잔금 지금 못 판 집을 파는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이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매수자가 금융에
금융의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것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논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자세히 잠시 뒤에 좀 짚어볼까 했는데 예, 원장님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철 소장님 말씀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또 부동산 현장에 있고 예. 우선 이런 현상에 이런 일들이 극히 이례적입니다. 근저당 설정하면서 네, 배수인의 그러니까 집주인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목적이 뭐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 이걸 차단하겠다. 이걸 투기성이라고 앞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든 어떤 돈이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 행위가 거주성이 아니라 네. 투기성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세 대출마저도 투기에 좀 활용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없는 앞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두 번째는 불법은 아니지만 네. 결국은 공급용에 우리가 공급용과 사금용을 나눌 수 있는데 결국 공급용의 그 규제를 대출 규제를 한다는 그런 그 의심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게 지금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집주인이 집이 안 팔리면 자기가 대출해 줄 테니까 예. 그것도 매물 중에 집주인 대출 붙여가지고 올리는 매물들이 이제 좀 그런 있대요. 것들이 어쩌면 유행이 될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8억에 팔아야 되는데 네. 내가 대출을 해줄게. 그러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하는 6억, 25억이 넘어가면 2억밖에 안 해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편법이 될 수도 있겠다. 또 누군가에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좋지가 않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우리 대출의 사금융이 대유행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근저당 문제가 온라인 상에서는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이 정도면은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일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 온갖 걸 잘해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 이광수 선생 주로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디가 한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들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세부담 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똘똘한 한 채는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일 거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비주거용과 비주거용 주거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초고가로 만약에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얘기 말고. 저는 주거
실거주에 대해서만 뭐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서울은 가격에, 전국 평균 가격 아파트가 없어요. 예, 평균 가격이 한 2배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에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도는 예,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5억짜리 가중은 어느 정도? 예? 가중은 어느 정도? 가중이라뇨? 예를 들면 거기에다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지금 종부세 이렇게 누진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종부세 누진도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어느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그 위쪽에서 한 1% 정도. 1%? 예, 실효세율 한 1% 정도. 10억, 자, 5억 이상이 되면 한 10억 이상이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근데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위도- 잠깐만 교수님. 예. 자, 그게 너무 길어져. 알겠습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으로는 시가를 원하지만 시가 10억 이상이 돼서는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벌써 다들 이제 과하다 이런 말씀을 아니 그거 하시는데. 하지 마.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예. 그건 한 1%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자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네. 네, 또. 그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TJVG9CB님이 모든 매수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아파트 단독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라고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 제가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세 대출 얘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 중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뭐 편리한 것도 있지만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뭐였냐면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가 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집값이 한 60, 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의 한 7, 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뭐 이렇게 대출하든지 해줬어야 되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집값이 원래 10억에 지은 건데 이거를 15억에 또는 13억에 지었다 그러고 13억에 세를 주는 걸로 하고 당연히 13억 대출이 되니까 먹고 이제 다른 집 사서 또 하고 돈 하나도 없으면서 막 수백 채 전세하면서 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미 하고 있죠. 사실 뭐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이 높은 집값 유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을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더 추가하는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양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이건 있죠. 사실 정답은 있어요.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다만 꼭 필요한 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된다. 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좀 낮추어야 된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 지금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혁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봤는데 왜 전세 이미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세 얻는 걸 왜 대출을 해주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결론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거주 1주택인데 아까 거주용 그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한도를 줄여놨습니다. 예전에 5억 4억 받았으면 한도를 2억으로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DSR 할 때 이자 상환도 부려놓고. 근데 하여튼 뭐 줄이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딴 데 전세 얻는 거에 대해서 굳이 대출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안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그냥 이 더 어려운 주제인데 뭐 의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 해주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외의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기 지역이라고 지정된 데 말고 뭐 일반 지역에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낮에서 별로 의미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미 추가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다. 그래요.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있잖아요. 네. 이 보증금 반환 대출은 사실 집주인을 위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것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규제 상황은 좀 어떠세요? 이거는 그때 이제 결국 세입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전세 사기도 많이 나고 특히 전세 사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그 사실 세입자는 이게 안전 장치가 있어야 굉장히 또 안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1억 원이다 그 말이고 다주택자는 안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저 전세나 웬만한 대출은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 0입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1억 원 해주고 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는 것 같아요. 대출 한도 1주택자에 대해서만 1억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이거 완화해 줘야